쏟아지는 빗속 검은 양복을 입은 백만장자가 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33의 나이에 홀로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으로 오열하고 있을 때 젖은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나타났죠. 소녀는 그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여긴 제 엄마 무덤이에요.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하지만 이 만남이 가져올 폭풍 같은 시련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글을 매일 쓰는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할아버지와 손녀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대리석 묘비를 거세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남자의 이름은 상민, 올해 65살입니다.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그의 얼굴엔 깊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바라보며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구 최질은 1985년부터 2018년까지 사랑하는 딸 그리고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내가 이렇게 먼저 갈 줄은 몰랐어. 상민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릴 듯 말 듯 했어요. 33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상민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던 그였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지은이 유치원에 다닐 때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상민은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이 우선이었고 가족은 뒷전이었죠. 지은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상민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딸의 외로움이나 그리움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돈만 벌면,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은은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회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와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웠죠. 상민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국화꽃을 든 채 묘지 입구로 들어왔죠. 소녀는 흠뻑 젖은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그 소녀의 얼굴엔 어른스러운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상민이 앉아있는 바로 그 묘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으며 국화꽃을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소녀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엄마, 또 왔어요. 오늘도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민은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 소녀가 왜 지은의 무덤 앞에서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소녀는 상민을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다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긴 제 엄마 무덤이에요. 왜 여기 계세요? 소녀의 말에 상민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상민은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럼 이 소녀가 자신의 손녀라는 말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전 정말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너무 외로워요. 소녀의 말을 들으며 상민의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이름이 뭐니?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하늘이에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상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늘,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상민의 질문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버지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서 전 혼자예요. 하늘의 말에 상민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무덤 앞에서 각자의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상민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은과의 마지막 만남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소원했던 아버지와 딸 사이였거든요. 상민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녀라면 지은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혼자서 아이를 키웠을까? 그리고 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났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늘은 묘비 앞에서 일어나 젖은 교복을 털었습니다. 상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죠. 정말 저 아이가 지은의 딸일까? 그렇다면 자신의 손녀일까? 아저씨도 엄마를 아셨나 봐요. 하늘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덤에 오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도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상민은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지은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지은을 많이 아꼈단다. 상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엄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는 항상 바빠서 많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상민은 하늘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을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죠. 지은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끝도 지은과 비슷했고 말하는 톤도 어쩐지 익숙했어요. 상민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디니? 상민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어요. 반지하 원룸인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임대료는 엄마가 남겨둔 적금으로 겨우 내고 있고요. 상민은 놀랐습니다. 15살 소녀가 혼자서 그런 곳에 살고 있다니요. 학교는 다니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니긴 하는데 요즘 좀 힘들어요. 도시락도 못 사가고 교복도 이 한 벌뿐이라서 빨래할 때마다 곤란해요. 그래도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으니까 포기할 수는 없죠.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몸을 움츠리며 추워했습니다. 상민은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죠. 이거라도 쓰고 가거라.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가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비 맞는 거 별로 안 싫어해요. 상민은 강제로 우산을 하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저씨는 차가 있으니까 괜찮다. 너는 감기 걸리면 안 되잖니. 하늘은 고마워하며 우산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내일 다시 와서 돌려드릴게요. 엄마한테도 인사드리러 자주 와요. 상민은 하늘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소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작은 체구에 젖은 교복, 그리고 자신의 검은 우산을 쓰고 가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상민은 차 안에 앉았어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상민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지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죠. 출생신고서, 학교 졸업장, 그리고 마지막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8년 지은이 세상을 떠나던 해의 기록을 보니 상민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병원 기록에 따르면 지은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상민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지은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상민은 지은의 마지막 집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하늘이 살고 있다는 그 동네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분명 지은의 딸이고 자신의 손녀였어요. 그런데 왜 지은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상민은 일찍 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우산을 돌려주러 온다고 했으니까요. 과연 하늘은 학교 가기 전에 묘지에 나타났습니다. 교복을 깔끔하게 입고 온 모습이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감기 안 걸렸어요. 하늘이 우산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상민은 미소를 지으며 받았어요. 학교는 재미있니? 하늘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좋고요. 하지만 상민은 하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학교에서 어려운 일은 없니? 상민이 물었습니다. 하늘은 잠시 주저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아이들이 저를 구하라고 놀리거든요. 도시락도 못 사가고 준비물도 제때 못 가져가니까 선생님도 좀 그러시고요.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서 참고 있어요. 하늘의 말에 상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린 손녀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요. 상민은 하늘이 학교로 떠난 후에도 한동안 묘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녀가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고아라고 놀림받고 도시락도 못 사가는 상황이라니. 자신은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육인 손녀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민은 곧바로 사설탐정 사무소로 향했어요. 오래 거래해온 신뢰할 만한 곳이었죠. 최지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생활상과 하늘이라는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나온 조사 결과는 상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지은은 대학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고 나와 있었어요. 2009년에 하늘을 낳았지만 아이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혼모로서 온갖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아이를 키웠다고 되어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지은이 위암 진단을 받은 후의 기록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지만 치료비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하늘을 위한 생활비와 학비만 남겨두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민은 그 보고서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지은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딸은 아버지 모르게 조용히 생을 마감했고 손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상민은 하늘이 사는 곳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였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15살 소녀가 혼자 살고 있다니 상민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하늘을 기다려보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거나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서 작은 주먹밥 하나를 먹고 있었어요. 그마저도 김 한 장으로 겨우 싼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몇 명이 하늘에게 다가가더니 뭔가 놀리는 듯한 말을 했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그 아이들을 야단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하늘만 더 곤란해질 수 있었거든요. 방과 후에는 하늘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래도 되는 건지 의문이었지만 아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작은 책으로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밤늦게까지 계산대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상민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밝히기에는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우선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내거나 집 수리비를 대주는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하늘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을 취했어요. 익명의 후원자로서 하늘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하늘이 성적도 우수하고 품행도 바른 학생이라며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이 사는 집의 집주인에게 연락했어요. 익명의 선행단체에서 어려운 가정을 돕고 있다며 집 수리비와 몇 달치 임대료를 미리 지불했습니다. 집주인은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어요. 며칠 후 상민은 다시 묘지에서 하늘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아저씨,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대요. 그리고 집도 수리해 주신다고 하고요.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상민은 모르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누가 그런 일을 해준 걸까?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학교 선생님도 익명이라서 누군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천사 같은 분이실 거예요. 하늘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누군가 저를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건 아닐까요? 상민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은아, 내 딸은 정말 착하게 자랐구나. 너를 많이 닮았어. 하지만 상민에게는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몰래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하늘에게는 진짜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밝혔을 때 하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민의 아내와 아들은 지은의 존재조차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지은이 상민의 전처 소생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손녀의 존재까지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의 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수리가 끝나면서 곰팡이 냄새가 사라졌고 창문도 새로 달아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장학금 덕분에 새 교복과 학용품도 마련할 수 있었죠. 하늘은 매일 묘지에 와서 지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 엄마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하늘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상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늘에게는 여전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엄마를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상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어요. 상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늘아, 사실 아저씨가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 중요한 얘기니까 차분히 들어보렴. 하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상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아, 지은은 내 딸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손녀란 얘기지. 하늘은 눈을 크게 뜨고 상민을 바라봤어요. 잠시 말을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너를 찾았구나. 미안하다. 하늘아. 하늘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기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민도 함께 울었어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두 사람은 지은의 묘비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하늘에게는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왜 엄마는 할아버지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왜 저 혼자 두고 가셨을 때도 할아버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늘의 질문에 상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상민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건 할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젊었을 때 일만 생각하느라 지은에게 소홀했거든.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지. 지은이 서운했을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연락하지 않고 혼자 힘들게 산 것 같아. 하늘은 상민의 말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분이 바로 할아버지였으니까요. 할아버지, 그럼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할아버지셨어요? 장학금도, 집수리도 모두 할아버지가 해주신 거예요? 상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했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숨지 말고 당당하게 도와주고 싶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아버지, 그리고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할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상민은 하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렴. 할아버지는 언제든 기다릴게. 내가 원할 때 할아버지 집에 와도 되고, 지금처럼 지내고 싶으면 그래도 돼. 다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도. 하늘은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다고 하면 좋아하실까요? 상민은 그 질문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집에는 할머니와 삼촌이 살고 있는데 너희 존재를 모르고 있거든.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상민의 말에 하늘은 조금 불안해했지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상민은 집에 돌아가서 고민에 빠졌어요. 아내 연주와 아들 상현에게 어떻게 하늘의 존재를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연주는 지은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전처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늘 경계했었어요. 상현 역시 이복문화인 지은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간 존재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비록 지은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딸까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상민은 서재에 앉아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는 빨리 가족의 품으로 데려와야 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처리했다가 더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상민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인 가족들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내 연주와 아들 상현은 상민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연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현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상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겠다. 연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은 얘기는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잖아요. 상현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복 누나 얘기를 왜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상민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은에게 딸이 있었다. 내 손녀가 있다는 얘기다. 그 아이가 지금 혼자서 힘들게 살고 있어. 상민의 말에 연주와 상현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손녀가 있다고요? 연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민은 하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현재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연주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그 아이가 손녀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혹시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일지도 모르잖아요. 상현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요. 상민은 사설 탐정의 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DNA 검사까지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내 손녀가 맞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기꾼이 아니야.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고. 하지만 연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령 진짜 손녀라고 해도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요? 지은이가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혼자 키운 건데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연주의 말에 상민은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핏줄인데. 상현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생활도 있고 회사 일도 있는데 복잡해질 것 같아요. 게다가 남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요. 상민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다. 하늘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올 거야. 그 아이는 내 손녀고 이 집의 가족이 될 거다. 연주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집안은 엉망이 되었어요. 연주는 친정에 가버렸고 상현은 아버지와 말도 안 하겠다며 자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상민은 혼자 서재에 앉아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다음 날 상민은 하늘을 만나서 집안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하늘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상민은 하늘의 성숙한 반응에 감동했습니다. 미안하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꼭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줄 거야. 하늘은 고마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할아버지만 가끔 만나주셔도 충분해요. 하늘의 배려심에 상민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를 가족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직원 중 누군가가 언론에 제보한 것 같았어요. 백만장자 회장에게 숨겨진 손녀가 있다는 기사가 나온 거죠. 기자들은 상민의 집 앞에 몰려들었고 하늘이 사는 곳까지 찾아가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상민은 급히 하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호텔에 방을 잡아주고 당분간 거기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를 알게 되는 건가요? 상민도 당황스러웠지만 하늘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괜찮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다 처리할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연주는 뉴스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문이 다 망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상현도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회사 이사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은 상민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며 사임을 요구했어요.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거래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민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였어요. 가족도 회사도 모두 등을 돌린 상황에서 혼자 하늘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상관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상민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은 하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지은의 삶까지 재조명하며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어요. 미혼모였던 딸, 홀로 남겨진 손녀, 뒤늦게 나타난 백만장자 할아버지라는 구도로 포장되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민은 회사에서도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대주주들까지 나서서 상민의 경영권 박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일궈 온 사업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상민에게는 하늘이 더 중요했어요. 호텔에 머물고 있던 하늘은 뉴스를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할아버지는 평안하게 사셨을 텐데요. 하늘의 자책하는 모습을 보며 상민은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다. 하늘아, 이건 할아버지의 선택이야.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상민은 하늘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호텔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할아버지, 사실 엄마가 남기신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써주신 건데 아직 못 보여드렸어요. 상민은 놀라며 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하늘이를 만나셨다는 뜻이겠죠. 저는 아버지께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서운했을 뿐이에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관심이 그리웠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늘이 아버지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분도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늘이에게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요.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하늘이를 만나게 된다면 제발 아이를 지켜주세요. 상민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의 마지막 부탁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이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예요. 저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저와 달리 하늘이만은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비록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아버지가 성공하신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 그 사랑을 하늘이에게 주세요. 상민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열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너에게 제대로 못해준 사랑을 하늘이에게는 꼭 해줄게. 하늘이도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울었어요. 그때 상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주였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으로 와요. 큰일 났어요. 상현이가 회사에서 사표를 냈다고 해요. 동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면서요. 상민은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상현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연주는 눈이 퉁퉁 부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까지 직장을 잃었어요. 이제 만족해요? 상민은 상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현아, 아빠다. 문 좀 열어줘.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고 상현은 지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상민은 아들의 고통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상현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하늘이는 우리 가족이야. 포기할 수는 없어. 상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우리 가족이냐, 아니면 그 아이냐.
연주도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이혼하겠어요. 상미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30년 함께 살아온 가족과 이제 막 만난 손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상미는 혼자 서재에 앉아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했어요. 지은은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마저 같은 아픔을 겪게 할 수는 없었어요. 상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하늘이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주와 상현은 상민의 결정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상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나는 하늘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내 손녀고 지은의 딸이야. 가족들이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상민은 지은의 편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하늘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민은 회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몰려들었고 회사 임직원들과 가족들까지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민은 단상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이라는 아이는 분명히 제 손녀가 맞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상민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딸 지은이 2018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손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딸과의 관계가 소원했거든요.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상민은 지은의 편지를 꺼내들었어요. 지은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편지입니다. 제게 하늘이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딸의 마지막 부탁을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기자들은 모두 집중해서 상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상민의 다음 말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하늘이에게, 나머지 절반을 지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고 이사회 멤버들은 경악했습니다. 상민의 아내 연주는 기절할 뻔했고 아들 상현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상민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가족보다 사업이 우선이었고 딸의 외로움은 모른 척했어요. 그 결과 딸을 잃었고 손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상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늘이에게는 할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은에 대한 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회장님, 가족들의 반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민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길 바라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민은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회사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상민은 가족들과 마주해야 했어요. 연주는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우리 재산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함께 모은 것들을 왜 그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상현도 화를 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저희는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상민은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상현아, 너에게도 충분히 줄 거야. 다만 하늘이에게도 똑같은 몫을 주는 거지.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 하지만 상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공평하다고요? 저는 30년을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애랑 똑같이 취급받아야 해요? 연주는 더욱 격분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이혼하겠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상현도 소리쳤어요. 저도 아버지와는 연을 끊겠습니다. 상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굽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하늘이를 포기하지 않겠다. 상민의 단호한 말에 연주와 상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로 연주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고 상현도 자취방을 구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상민은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가족들이 모두 떠나가니 허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상민은 호텔로 하늘을 찾아갔습니다. 하늘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 가족들과 헤어지신 거예요? 상민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하늘아. 이건 할아버지의 선택이었어.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나타나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 하늘은 눈물을 흘리며 상민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제가 할아버지의 진짜 손녀가 되어도 될까요? 상민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하늘이.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 할아버지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게. 그 순간 상민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하늘이와 함께라면 모든 걸 잃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광주에 위치한 지은 장학재단 건물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었어요. 상민은 재단 이사장으로서 무대에 올라 축사를 하고 있었고, 하늘은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하며 재단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말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민의 말에 장학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어요. 하늘도 뿌듯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상민과 하늘은 지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상민은 지은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은아, 하늘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걱정했던 것처럼 외롭게 자라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있단다. 하늘은 옆에서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꿈도 생겼고요. 하늘은 현재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었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해서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무엇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상민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장학금 받은 아이들 중에 저랑 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두 힘든 환경이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늘의 말에 상민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덕분에 할아버지도 많이 배우고 있단다. 사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은에 대한 미안함과 하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민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현이 재단에 연락을 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적인 문의였지만 점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상현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지은 장학재단의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던 거죠. 어느 날 상현이 재단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상민은 깜짝 놀랐지만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상현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상현은 어색해하면서도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현은 하늘과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늘의 밝고 순수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열렸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네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하늘도 반가워하며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삼촌. 할아버지가 삼촌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늘의 말에 상현은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연주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상연을 통해서 상민의 근황을 듣고 재단의 활동상을 보면서 남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버텼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리워졌어요. 크리스마스 즈음 연주가 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상민도 놀라면서 반가워했습니다. 연주야, 잘 지내고 있었니? 그동안 보고 싶었어. 연주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옳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늘이라는 아이도 만나보고 싶어요. 혹시 괜찮다면 함께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상민은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상민, 연주, 상현, 그리고 하늘까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연주는 하늘을 보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 되자. 죄송했어요. 이제부터 잘 부탁드려요. 상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 장학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기업들이 후원에 나섰어요. 하늘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현과 연주도 재단 일을 도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봄날 상민과 하늘은 다시 지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어요.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상민은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지은아, 내 걱정은 이제 끝났다. 하늘이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늘이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바랐던 대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단다. 하늘에서 편히 지내렴. 바람이 불어 벚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마치 지은이 미소 지으며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상민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